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 아침 전국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영하 7도,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가칭 미래대연합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여야 탈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오늘 탈당을 선언한 뒤에 제3지대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에서 대형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분출돼 주택가를 집어삼키면서 주민 4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국이 한파로 얼어붙었습니다.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7도를 비롯해서 강원 일부 지역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추워 보이는데 지금 기온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무장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부터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연천과 포천, 횡성 등은 영하 10도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기온이 떨어져 인천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원인으로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를 꼽았습니다. 오늘 하루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너무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질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산지의 경우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 날씨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이 크게 커졌다며 교통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녁부터는 강원과 충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모레 아침까지 전국이 영하권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총선을 86일 앞두고 열리는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이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의원 180명 찬성으로 통과된 쌍특검 법안.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로 이송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소모적인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의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쌍특검에 매달리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 내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여야 탈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3지대 움직임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을 주축으로 한 이 미래대연합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도 오늘 정의당 탈당을 선언합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전 9시 국회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지대 신당 중 하나인 새로운 선택 창당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깊숙이 관여하며 당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 19일 당 징계위원회를 통해 탈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은 상태에서 제3지대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조홍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이 주축인 신당 미래대연합은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자리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도 참석해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빅텐트 구성에 다소 신중한 입장.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공천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의원 영입에도 적극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인천과 서울을 끝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합니다. 어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만났는데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은 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았던 자리 배치도 나란히 둘러앉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당정관계 변화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방 순회를 하며 강조해온 격차 해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당정은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 등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설 민생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회의 직후 충남도당을 찾은 한 위원장은 충남의 마음을 얻는 건 대한민국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셋째, 넷째 이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한 위원장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대단한 게 아니라며 당의 노력도 국민들이 알아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주말 새 내린 이 눈비가 그친 뒤에 반짝 추위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영하 7도까지 떨어졌어요. 갑자기 반짝 추위가 찾아온 겁니까? 그동안 워낙 따뜻했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중에 이맘때가 가장 추워야 될 시기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밤 9시에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좀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추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맘때보다는 3, 4도 정도 낮은 정도 수준이지만 워낙 따뜻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에서 한 4도 정도에 머물겠고요. 네. 그리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그런데 낮은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예보가 돼 있다고요. 그렇죠.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람이 좀 불지 않아 주면은 추위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0m, 초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50km가 넘는 해당되는 강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내일까지도 좀 불 것으로 보여서 네. 이 기온도 기온이지만 체감하는 기온이 실제 기온보다도 많게는 한 3, 4도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좀 옷차림도 든든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밤사이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이제 눈이나 비가 온 곳 이게 이제 얼어붙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최근 들어서 눈비 소식이 좀 잦습니다. 네. 특히 뭐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좀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비가 내린 지역에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낮 동안에 잠깐 영상권으로 기온이 회복하게 되면 다시 녹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에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빙판길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녹고 얼고 녹고 어는 그런 이제 날씨 상태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감속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행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걸음 속도를 좀 천천히, 보폭도 좀 줄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굽 높은 신발 신으시면은 좀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이렇게 좀 눈비가 내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중에 수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안개까지 좀 오전 지역에 오전에는 좀 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각별히 좀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겨울하면은 4만 4온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요. 요즘에는 10일은 춥고 11일은 따뜻한 10한 11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기후 변화의 특징이 극한의 날씨가 좀 오랫동안 이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후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좀 뚜렷한 성질의 그런 패턴들이 좀 장기간 이어지고 네. 날씨라고 하는 기상은 굉장히 짧게 비가 왔다가 맑아지고 뭐 흐려지고 하는 그런 짧은 주기가 나타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주 변화해야 될 날씨는 좀 오랫동안 같은 현상이 좀 이어지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사만사온의 형태, 좀 추웠다 금방 따뜻해지고 예. 맑았다 비가 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따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실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왔다가 네. 그리고 한 5일부터 한 중순까지는 거의 뭐 전국의 평균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을 정도의 수준으로의 따뜻한 날씨.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후반기까지는 전국의 평균 기온이 한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는 무려 12월 한 달 동안에도 격차가 20도가 넘는 격차. 예. 극단적인 날씨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북쪽에 찬기를 가둬주는 대트기류가 좀 평상시의 흐름보다는 극단적으로 좀 추울 때는 남쪽까지 깊게 파고들고 그리고 최근에 따뜻한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기를 북쪽에 오히려 가둬두는 동서간의 팽팽한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의 날씨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극단적 기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눈과 비가 좀 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눈비가 굉장히 잦습니다. 네. 12월부터 한 1월 초까지 겨울이 시작되고 40일 동안의 날씨를 좀 살펴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40일 중에서 21일 동안이 눈비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틀에 한 번꼴로 눈비가 내렸다고 하는 건데요. 네. 양으로 따졌을 때도 1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102mm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역대 최고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눈으로 따졌을 때도 12월에 서울의 경우에는 19.9cm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 네. 이것은 1973년 전국의 기상관측막이 형성된 이후에 5번째로 많은 양이고 최근 들어서 10년 안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위 정도는 꽃샘 추위 이번 추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사이 반짝 추위로 좀 그치겠지만 예. 이후에 다음 주까지도 눈비 소식이 좀 잦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건데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총국은 14일 오후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사는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무기 개발을 위한 정기 활동이라고 미사일 총국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어제 오후 3시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동해로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밖에 떨어졌습니다. IRBM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 정도인데 이번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우리군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정상 발사 때인 절반 정도인 14분이었던 걸로 알려져 고각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IRBM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이 IRBM 사정권에 포함돼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배라며 이웃 국가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국제부에서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파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되자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평화 유지를 약속한다면서 절제된 축하를 전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지 2시간 뒤, 중국 정부는 민진당이 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거 결과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台湾是中国的台湾，这次选举改变不了两岸关系的基本格局和发展方向。 러시아도 대만은 여전히 중국의 일부라며 중국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기자 질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기대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민주적 선거 결과라며 축하를 보냈는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출렁이면서 각국의 반응도 진영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초토화와 주적을 언급한 지 4일 만의 도발인데요. 두 분과 함께 북한 상황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북한 조금 전에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 김정은 위원장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족이고 기회가 온다면 초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한 지 4일 만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우리에 대한 비판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미사일 자체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고체 연료 발사 미사일이 성공한 적이 확실치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액체 연료 같으면 주입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고체 연료 발사 미사일이 시험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위협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우리나라 놓고 보면 뭐 이게 물론 탄도 미사일이지만 미사일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목표라도 즉각 타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정황을 좀 함께 연결해 보면 우리에 계속해서 주적이라고 하고 교전국이라고 하고 뭐 초토화 얘기를 하고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죠. 또 최근에 북한에서 송출한 난수 방송이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대남 관련 여러 기구들을 좀 통폐합하고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 또 최근에 또 연평도 인근에 계속 여러 차례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대응 태세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이제 말과 미사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외신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의 4월 총선 또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의도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총선 직전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벌써 도발은 시작됐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종의 주적을 초토화시키겠다든지 전쟁 준비를 하겠다든지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일종의 말폭탄을 벌써 이
쏟아내면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사실 북한이 북풍을 뭔가를 시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권 세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데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의 공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그러한 일종의 이 패러다임이 먹힐 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 그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도박수가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이 뭔가를 쏠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의 이 북풍을 신북풍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른바 이제 북풍이 과연 어느 정치권에 유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가운데 이번 방러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한미일 또 북중러 구도는 점점 더 이제 그 또렷하게 강화돼 왔는데 중국과 북한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 중인 러시아가 지금 탄약 부족하고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부족한데 북한이 지금 거의 공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푸틴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또 푸틴에게 이제 북한 초청을 했고 푸틴이 흔쾌히 이걸 수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면 더 답방하는 게 또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그 푸틴이 조만간 방북을 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밀착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위성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계속 기술을 받고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고 대비하는 외교적으로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과 또 제3지대 등 야권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에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피습 사건 여파로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일단 이재명 대표는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복귀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빠르면 17일 날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보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8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무가 여러 가지 지금 밀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귀를 빨리 점치는 시각이 놓은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가요 때문에 재판 일정이 사실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무 복귀를 빨리 서둘러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재판 일정에도 그러면 응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일종의 뭐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dilema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7일이라는 복귀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외상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테러를 당한 당사 입장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다 분석을 해서 아마 복귀 시점을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 일정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이제 당분간 이 대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법리대로 하자면 기본적으로 막 재판을 연기하고 싶다. 특히 이제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이유해서
연기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진단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뭐 출석이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판부에서 그 근거를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난 그 봤지만 우리가 1월 3일 날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현재 그 위중교사 사건 재판하고 담당하고 있는 33부에서 직권으로 재판 연기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법원이 판사가 진단서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1월 8일 있을 재판에 출석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뉴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 지난 대장동 말씀하신 대장동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주치의 예.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음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된다. 예. 그 말은 맞는 거죠. 차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같은 생각,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은 결국 의료진들의 종합적 의견을 저는 그러니까 모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문자를 누가 발송을 지시를 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를 하였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요. 민주당은 이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고요. 또 이 대표가 1cm 열상이라고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거기서 이제 보낸 거 요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주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사당국의 의도를 상당히 의심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앞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지금 현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가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1cm 열상이라는 보고 자체는 사실은 그 사건 현장에서 이 초동 조치를 했던 응급 의료 요원과 그러니까 경찰이 비의학적 소견을 상부에다 보고한 것이거든요. 예. 그 보고가 결국은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 상황실까지 전달이 됐고 그 문자가 아마 그 내부에 한정된 인원에게 지금 수정 없이 전달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 잘못이 밝혀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지금 이 범행의 이 의도라든지 이 지금 그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심 차원을 넘어서 법적 조치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뭐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당 일각에서도 일단 뭐 총선 앞두고 인물 혁신 경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피습 사건 공세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일단 정부가 이걸 뭐 축소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동기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사주한 것도 아닌데. 네. 아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cm 열상이라는 것은 전문적 의학적 소견이 아니고 1차로 그냥 눈으로 관찰하고 네네. 경찰에서도 구급대원들도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눈으로 본 그런 거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역시 이걸 축소 왜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경찰도 못 믿는다면 어떡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예. 가장 중요한 의도는 저는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부산대 패식 논란, 또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또 헬기 관련된 법률 위반했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곤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전국 의사회가 지금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곤경을 벗어나려고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에는 엄청난 배후가 있다. 뭐 이 정부가 현재 배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를 숨기려는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탈당파가 주도하는 이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주요 인사들 모두 모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좀 크게 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텐트보다 더 큰 집을 짓자. 하지만 떴다 방식의 결사체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여러 명이 모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 온도차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텐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큰 집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서로의 지향점을 이 지금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텐트라는 것은 빨리 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 24년간 몸담아왔던 민주당을 탈당해서 자신 정치적 입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금 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급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지금 모여서 총선 전에 뭔가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고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에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차기 대선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 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랄까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도권에 대한 아마 집착을 아마 애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빅텐트를 추진할 수 있는 양대 축이랄 수 있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서로의 입지 차이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융화해서 녹여내서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것도 설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제3 빅텐트의 아마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 성패를 가눌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설 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당 구조 타파에는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는데 설 전에 정말 제3지대 빅텐트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분명하죠. 지금 뭐 신당 움직임이 몇 개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여섯 개 된다고 하죠. 네. 다여섯 개. 그런 분들이 각자 움직이면 뭐 제3지대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합쳐야 할 필요성,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그건 약간은 좀 유보적이 의구심 들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들 얘기할 때 벌써 거기서 양당구도 타파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거 발표가 나오는 거 보면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양향자 의원 또 금태섭 전 의원 맞아요. 이런 분들은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다른 또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사이에 이래서 아까 얘기한 그 네다섯 그룹 그 민주당 공통분모를 하는 분들은 쉽게 뭉칠 수 있는데 예.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함께 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일단 첫째 주도권 다툼 두 번째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데 제3지대 신당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춰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충남에서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별화 전략이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고 예. 더구나 지금 기소돼 재판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화 전략이죠. 네.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웠잖아요. 뭐 정말 뭐 다시 되풀이할 필요도 없지만
세비 반납.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들도 지금 계속 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차별화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좋은 일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뭐 문제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국민 눈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 포기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정치개혁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조금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냥 선언이라든지 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더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또 세비 완납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서약했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그걸 처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언했다고 해서 안 지키면 그만인데 자신들만 지키더라도 또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국회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을 개정해가지고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만약 뭐 민주당이 현재 그걸 받지 않을 거니까 본인들만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화에 관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발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정당과의 차별화라든지 자신들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인 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차별화를 두면서 정치적인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 지역 돌면서 또 개인적인 인연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문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초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의도 정치 문법 책이라는 책을 아마 속독으로 마스터한 느낌까지 든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상당히 잘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주에 갔을 때도 미안함보다는 일종의 감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자든지 그리고 경기도에 갔을 때는 당이 소외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보유한 당이라는 식으로 안철수 의원을 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치적 순발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사장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본인이 잘 안 드러날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흔든다든지 이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잘 타격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 1992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산의 정서를 코드에 잘 맞추는 것인데 단 하나 문제는 이번에 부산 가서 일종의 본인이 자천당했을 때 롯데 야구를 본 것처럼 이야기해서 굴소수에 휘말렸잖아요. 디테일에 만약에 지금 이 천착을 한다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정치적 파장이 얼만큼 크다는 부분을 잘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에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순발력과 전문성은 있어 보인다. 천연병이지만 이렇게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공관위에 근데 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되면서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비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결국 윤심 공천 아니냐, 뭐 용산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뭐 당을 내가 운영한다, 당은 내가 운영한다 하는 것은 내가 최종 공천 책임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친윤 넘어서 찐윤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팔도 순회 이런 것들 이제 바람은 곧 그칠 거예요. 아무리 한 방문도 그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공천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런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멋진 공천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성어 모순되는 것들이거든요. 국민들이 혁신한다고 해서 많이 현역 물갈이 했지만 결국은 패배해버린다면 멋진 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모순되는 내용, 멋진 공천이냐 뭐 이기는 공천이냐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시험대 이제부터 오르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부터 이제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출마, 뭐 험지 출마 이런 거 요청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물갈이 현역 물갈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본인의 아마 생각은 아마 꿀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콕 집어서 이야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주중진 의원들과 이 자리가 일종의 뭐랄까 상견례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개인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쉽진 않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출마 선언의 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당 중진들의 정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슬란드에서 대형 화산이 폭발을 해서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폭발을 한 건데 충격으로 지면에는 1km의 균열이 생기고 분출된 용암은 마을로 흘러들어가 집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촌마을과 1k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산이 폭발하며 용암을 뿜어냅니다. 충격으로 갈라진 땅 틈에선 용암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1 kilometra löng sprunga sem hefur myndast þarna. Hún svona norðurendin á henni mjög svipuðum stað eða aðeins sunnar en suðurendin var á. 현지 시간 14일 오전 8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마을과 100m 떨어진 곳에서도 균열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용암이 분출됐습니다. 흘러나온 용암은 마을에 설치된 방어 장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주택까지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다행히 주민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I'm very sad at the moment. It's very difficult to see all these people who will lost their house probably very soon. 이 지역은 지난달 18일에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다 일부가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30분 바레인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핵심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맹활약하면서 아시아 정상에 복귀할 만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대표팀은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이후 준우승은 4번 기록했지만 다시 우승컵은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이 돼서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쎄요, SNS에 퍼진 영상을 보면 경비원인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학생 경비원을 넘어뜨리고 이 발길질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12일이니까 네네. 금요일인데요. 새벽 0시였대요. 한 6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과 저 영상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저 사람이 10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그 젊은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10대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인데 먼저 6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이내 그 젊은 친구가 일방적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일방적으로 폭행이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밤중에 10대 일행들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그 60대 경비원 아저씨가 그 어린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을 일행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SNS에다 유포한 거죠. 이 SNS에서 이 동영상을 본 그 어떤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실이 경찰에 입건까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비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일단 폭행죄로 의율하게 되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그럼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은 상해죄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3초가량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란 건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 상해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뿐만 아니라 저 폭행 장면을 그 SNS에 올린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이건 어떤 식의 처벌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장 변호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폭행 부분에 대해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 같고요. 그런데 해당 경비원이 아니, 저렇게 영상을 유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선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봤더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는 조금 더 요건이 구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정보통신망법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저 영상이 과연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는가? 그다음에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지는 법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영상 유포자인 A군의 친구, 경비원과 합의가 된 결투였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또한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친구가 올린 걸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스파링을 하는 거를 좀 옆에서 관전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대 경비원이 먼저 스파링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에 남긴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공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친친이란 표현을 썼는데 본인의 내부 SNS에 일부 공개만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확산이 된 거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스파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요,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아파트 높이가 약 60cm 높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 아주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 60cm 때문에 요것만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포의 아파트인데 8개 동에 399짜리 399 가구 아파트인데 김포엔 뭐가 있습니까?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법상으로는 4km 이내에는 그 건물의 높이가 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그 고도 제한이 있는데 57.86m까지래요. 이게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항 시설법상의 기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4km에서 100m가 더 가까운 김포공항과 3.9km 그 거리에 있는 아파트이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높이가 57.86cm까지 86m까지 이어야 하는데 63에서 69cm가 더 높아가지고요. 58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불가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의 오류라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3.9km 안에 있는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미 한국공항공사가 이 기준을 잘 지키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류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은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재시공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한 측에서 공항 옆인 거 그리고 고도 제한에 걸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 허가 등등은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과정에서 왜 이건 너무나 시공사로서는 챙겨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입주가 이렇게 지연될 정도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포시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김포시에서는요.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입주 예정자들 같은 경우에 당장 갈 곳이 없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m 한 70cm 정도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장 쉬운 게 승강기 탑 등을 재시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런 경우에도 한 2개월 정도 시간은 걸린대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이제 이사 가려면은 기존에 살던 집은 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다른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아파트를 찾는 건데 단기 임대 아파트는 찾기가 어려울 거고 예. 그럼 원룸이나 레지던스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고 거기에다가 돈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아파트를 다 자기 돈 주고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텐데 이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같이 이렇게 대환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1월 초니까 좀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집 입장에서는 학교나 유치원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난 직후 대만의 한 투표소에서 수기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났습니다. 들어온 외신 중에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만의 개표 방식이었습니다. 사진들 함께 보시죠.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지를 펴보이고 한 명은 정자로 표를 집계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호명까지 합니다. 모든 게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대만의 독특한 개표 방식인데요. 대만은 투표소에서 바로 진행되는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학창 시절 반장 선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전자장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수개표를 보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과거 대만은 국민당 1당 독재 체제였는데요. 오랜 기간 총통을 간접 선거로 뽑다가 1996년에야 국민 직접 선거제가 도입됐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전자식 투표나 개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소 정근대적으로 보이는 수개표 방식이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투명하다고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뢰받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눈과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많게는 1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0.1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면서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 4도, 대구 6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 목요일에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